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에서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된 일이 근데 우리나라는 25년 동안에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랍니다. 83세 평균 수명까지만 산다고 가정을 해도 31년입니다. 곱하기 365일, 곱하기 31년, 12만 4,465시간입니다. 앞으로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과 같은 인생 100세 시대 그리고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 어떻게 인생 설계를 하고 자산 설계를 해야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지만 요즘 어렵다고들 합니다. 저성장 시대,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우리 경제는 10%대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10% 넘지 않는 성장은 성장이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30년, 40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4%, 3%, 2%, 재작년에는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작년에는 1% 성장, 금년에 2% 성장할 거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아시지만 장기 실질 경제 성장률은 우선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애를 많이 낳아야 되죠. 그리고 일을 열심히 생산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노동인구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은 여기 1955년에서 60년 6.25 이후의 핵심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이때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됐습니다. 저희 고향에도 전기 들어온 게 1975년이거든요. 이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러겠지만은 어떻게 둘이 만나서 6.3명을 낳습니까? 무지막지하게 난 겁니다. 그때 출생한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작년 2023년에는 0.7명, 금년에는요 0.65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왜 이렇게 애를 안 낳는가? 우선요, 여성의 초혼 연령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3년 전인가 주례를 서준 일이 있는데 신랑 신부가 왔습니다. 신부가 말하기를 자기가 31살이랍니다. 이 여성의 초혼 연령 평균이죠. 근데 친구들이 자기에게 너 왜 이렇게 빨리 시집가니? 31살인데. 제 아내는 22살에 결혼해서 50살 할머니 됐거든요. 얼마나 늦은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요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초산 연령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도 낳기만 하면 좋겠는데 이 미혼 남녀 1000명한테 물어봤습니다. 결혼해서 애 낳을래? 그랬더니 남자들은 29%가 안 낳겠다. 자기가 낳는 거 아니니까 그냥 이 비율이 그래 낮은데 여성들은 45%가 낳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이유가 뭐냐? 살 길이 막막하고 경력이 단절되고 정부에서 지원도 없고 안 낳겠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금방 바뀌어지겠습니까? 이대로 가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여성 3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 대국이 된다는 겁니다. 또 2040년 되면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문제는 이웃나라 일본, 유럽, 인구의 고령화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고령화의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 강의 많이 들으셨겠지만요. 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에서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된 일이 이웃나라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습니다. 4배, 5배의 속도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30년씩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화끈합니다. 일본도 저리 가라. 25년 동안에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을 해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일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이 조상님들 산소 쓰는 장묘 문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1988년 서울 올림픽 하던 해에요. 일본 도쿄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벼락같이 와가지고 산소자를 구하는데요. 없어요. 서울에 벽제를 갔더니
북향의 절벽 같은 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는 분을 통해서 천안에 모셨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의 매장과 화장의 화장률이 15%였습니다. 그때 일본은 100% 화장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무슨 걱정을 했냐면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삼천리 강산이 무덤으로 덮이겠구나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SK그룹의 최정현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이 화장을 했습니다. 그분은 화장 캠페인을 한 분이거든요. 영향을 줬나? 화장률이 20%가 됐습니다. 근데요, 4년 전인가 LG그룹의 구원모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수목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십니까? 4년 전에 88%, 작년에 92%입니다. 이제는요, 자기 들어가기 위해서 산소짜리를 구해 두었다가 그거 팔아가지고 수목장으로 바꾸려고 해도 이게 산소짜리가 안 팔린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랍니까? 화장터가 없어가지고 4일장, 5일장 한다고 지금 난리거든요. 근데요, 이웃나라 일본은 더 난립니다. 수명이 늘어날 때는요, 잘 안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요, 한꺼번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을 뭐라고 부르냐면 죽음이 많은 사회, 다사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도요, 혐오시설이라고 화장터를 많이 짓질 않았어요. 화장할 데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시신 갖고 나가라지, 집에 갖다 놓을 수는 없지.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신 보관 호텔이 유행이랍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요. 그래서요,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다시 말씀드리는데, 일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요, 오늘의 주제, 가정경제 측면에서 빨리 바꿔야 될 건 뭐냐면 절약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새는 표정입니다. 오늘 재테크 강좌라고 그래서 뭐 종목이나 하나 기부하는 거 찍어줄까 하고 왔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여보세요. 그거 내 유치원 때부터 들은 얘기야. 다들 그런 표정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난 30년, 40년 세계의 역사에 없는 특별한 시대, 고성장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재미교포가요, 성공해가지고 서울에 사장 발령 받아와서 몇 달 살더니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고 합니다.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지요. 그 사람들 눈에는 참 이상한 거예요. 저도요, 서울 시내 강의를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요, 지하철, 택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강의 요청한 데서 10군데에서 대개 6, 7군데는 꼭 질문이 있습니다. 차 갖고 오세요? 당연히 갖고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앞으로 작심하고 이거 아끼지 않고는 노후 대비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에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성장 시대에는 이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요, 유명한 교수님이 제 옆에 있는데 외동딸이랍니다. 그의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대요. 뭐 괜찮은 대학 나왔고 또 유명한 교수님이 어디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답니다.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궁한 같은데 자기 돈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참고 참는답니다.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 그까이 거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막말로 엿장수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요, 신경이 나게 돈 버는 책 놓고 쪼잔하게 무슨 절약이야? 한번 이따 시내 서점에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책이 쫙 깔려 있습니다.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요,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 도대체 나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요, 부모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작년에 취업 컨설팅 업체죠. 그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40세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랍니다. 작년 연말에 대기업에서요, 명퇴한다고 그래가지고 40대 후반 젊은 직원들이 많이 명퇴를 했거든요. 그러면요, 반올림해서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왜 83세인가? 지금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6세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지요. 각각 자기 나이별로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을 확률, 그걸 뭐라고 하냐면 20% 생존 확률 연령이라고 합니다. 1980년생, 금년에 만 44세, 이분들의 20% 생존 확률 연령이 남자는 100살, 여자는 102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나는 100살까지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요, 83세까지만 평균 수명까지만 산다고 가정을 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입니다. 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요 100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요 11시간 남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어느 기업에서요, 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부부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대요. 거기 갔다 온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강사가 오더니 그러더랍니다. 다음 달부터 퇴직이시죠? 그럼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 한 달 일과표를 예상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걸 뭐라고 쓸까? 막연히 앉아있는데 마누라는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그냥 받자마자 써 내려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계모임 갔다 육성임 갔다 딸내집 갔다 줄줄줄 써 내려가는데 자기는 10시까지 써놓고 나니까 쓸 말이 없더래요. 남자들이 이래요. 최소한 11시간 남습니다.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31년. 이게 바로 124,465시간입니다. 그러면 12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년에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1915시간입니다. 124,465시간을 1915시간으로 나누면요, 약 65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5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0-80%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랍니다. 근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평균 총자산이 6억 450만 원. 많을 것 같죠? 근데 빚이 있습니다. 가계부채 말이 많잖아요. 평균 1억 700만 원. 빼면요, 4억 9,700. 이게 순자산 자기 자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9,700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4억 9,700만 원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2,700이에요. 얼마 남아요? 7천만 원 남잖아요. 아, 이걸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7천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동학 개미들 뭐 난리 났었잖아요.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집이 10년 후, 20년 후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제 지인 한 사람이요, 일본 도쿄 근교에 살고 있는데요, 28평짜리 아파트에 산답니다. 그 사람들은 집에다가 돈 처발르지 않거든요. 그 28평짜리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요 1억 2천만 원에 샀대요. 그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제가 2달 전인가 전화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야, 지금은 너희 집 얼마냐? 우리 돈으로요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팔리지 말지래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될까 말까. 전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는 그렇게 안 될까? 돌아가는 꼴은 비슷한데 걱정입니다. 그러면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 아주 일부 준비한 분밖에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저도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서 몇십만 원에도 받는 사람이 68%밖에 안 돼요. 더 문제는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4%. 대부분 껌값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 작년에요. 퇴직연금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요. 평균 1인당 4,800만 원. 개인연금? 가입자도 많지 않지만 제가 계좌 수로 나눠봤거든요. 1,800만 원. 두 개 다 한꺼번에 받아봤자 1년, 2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남는 게 뭡니까? 달랑 집 한 채.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요. 일본 동경 수도권에 가면요. 저녁에 불안도는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 있어가지고. 일본의 빈집이 5년 전에 849만 채라고 그랬거든요. 작년 연말에 1,000만 채 된다고 그랬어요. 아직 발표가 안 돼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10년 후가 되면요. 일본 집 3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그렇게 빈집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빈집이 없는 줄 아십니까? 3년 전에요. 151만 채가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겨요. 도청이 있던 자리가 도청이 딴 데로 옮겨가 버리면 빈집이 생겨요. 요즘은요. 지방도시도 가보면요. 외곽에 신도시가 생겨요. 인구는 주는데. 그러면 구도심에 있던 젊은 친구들이 신도시로 이사 갑니다. 구도심에는 노인들만 남았다가 돌아가시면 그게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빈집이 저렇게 많아요. 우리가 따라가고 있어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초조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를 튀기는 법, 3배를 튀기는 법. 아니 최강원 읽고 2배를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죠. 오직 하면요. 일본의 신문기자, 언론인 한 사람이 서울에 와서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돌아간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임기 마치고 돌아가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로 결심이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지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서 사는 방법 배워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열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돼. 이 자식 이러고 가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근데요. 일본의 1억 2천만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사람이 100만 명도 안 된대요.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요. 개신교, 캐톨릭 합치면 20몇 %, 1,000몇백만 명이 기독교 인구래요. 근데 여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보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때그때 주어진 경제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라. 그런데 1,100몇 명 기독교인들이 이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독교 인구 1%도 안 되는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충고를 드려야 된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밑에 있는 빨간 글자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이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냥 새벽 기도만 열심히 나가면 만사형통. 근데요. 이게 가능한 거는 평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훈련을 미리미리 받아두었기 때문에 밑에 거가 가능하겠죠. 근데 앞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밑에 것만큼 목매다니까 그 무당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요.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 모자란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쪽팔리는 거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죠. 제가 지금부터 48년 전 1975년입니다. 일본으로 연수를 갔거든요. 근데 그때 일본의 노인들이 일하는 사례를 보고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그때부터요.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일은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 허드렛 일에 가까운 그런 일이라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요. 2015년에는 유명 주간지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일하는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1번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입니다. 50대 1. 가사 대행 서비스, 가사 도우미. 제 친구는 사장인데요. 그 딸이 대학 나온 애인데 40대 중반인데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답니다.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 다녔어요. 대학 나온 애가요,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 방문개호라고 그래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딸이고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일도 없지만 하고 싶어도 체면 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요,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요, 기사분이 60이 좀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의 서울 사장을 했대요. 이분이 사장할 때는 기사 딸인 이 고급 승용차에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잡고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로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답니다.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들고 있어요. 제 직장에 옛날 후배 한 분은요, 여자분인데 70이 넘은 분이에요. 요즘요, 가족이 아프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가지고 이 간병하면 돈을 받거든요. 자기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자격을 따서 어머니를 간병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주위에서 누가 오더니 너 자격증도 있고 성실하니까 다른 분을 좀 도와줄 수 없겠냐. 그래서요, 90 가까운 할머니를 돌봐주고 계신데, 궁합이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보람있고 돈도 받고 좋다고 옛날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너도 자격증 따서 빨리 해보라고. 그 말이 돌고 돌아서 제 귀에까지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돼서요, 먹고 살 걱정은 없게 됐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 30%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그냥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쳐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 했던 사람 다 모여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을 했던 제 친구가 있는데요,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 없는 사람 뭐하냐? 취미활동 절반, 사회공헌 활동,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나중에 뭘 가지고 해볼까? 그거를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그러죠.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합니다.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이라도 취미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지요. 고용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요, 노후에 3대 불안이 있습니다. 첫째가 돈,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 돈, 건강, 외로움,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그걸 겸한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은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어느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을 하고 난립니까? 점심때 시내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거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 흘리고 운동하는 거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아니 자기 마누라 자기가 얘기해 제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여성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또 남자분들은 고생하다가 꼴 보기 싫은 사람 참아가면서 일하다가 퇴직해서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삼시가 어떻고 영시가 어떻고 그런 말 들으면 뿔따고 나죠. 우울증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하나만 바꾸는 게 뭐냐면 다들 내 아내만 나한테 야속하게 하는 거 같죠. 내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아내들이 다 똑같다. 대한민국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아내들이 다 똑같다. 그러면 대책을 내가 세워야 돼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 글을 보내온데 얼마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어요.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아요. 이웃나라 일본은 더 난립니다. 많은 분들이 요리는 중국 요리가 최고고 마누라는 싹싹한 일본 마누라가 최고라고 침 흘리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요, 일본의 가정주부들이 남편 전업주부죠.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 생겼어요. 증세가 뭐냐?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공포증, 십이장 궤양, 키친드링크. 키친드링크가 뭔지 아십니까? 열받아가지고 주방에서 술 홀짝홀짝 마시는 거.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와 일본들은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냐? 우리나라와 일본은 남편이 현역으로 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30년, 40년 따로 놀다가 어느 날 만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미국은요, 커플 문화, 젊을 때부터 꼭 커플로 움직이거든요. 출장 갈 때도 같이 가든지 허락받고 가든지. 저녁에 술 먹고 늦게 되면 건 이혼이고. 그거 거기는요, 갑자기 퇴직하고 나서 생길 일이잖아요. 그 전에 생겼으면 생겼지. 자, 문제는요, 노후에 은퇴 파산으로 빠지는 5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뭐냐면 첫째가 은퇴 창업해가지고 실패하는 리스크예요. 둘째가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예요. 셋째가 중대질병에 걸려서 돈 퍼붓는 건강 리스크. 네 번째가 이 애들에게 돈 퍼붓는 성인 자녀 리스크고요. 그리고 5번째가 뭐냐면 황혼이혼 리스크예요. 왜? 황혼이혼 하게 되면은 재산을 기본적으로 반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잘못하면 황혼이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 황혼이혼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요, 이혼 건수 자체가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15,000건 정도였거든요. 근데 2022년에는 93,000건으로 늘어났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요, 남편을 버린대요.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신혼이혼의 비율도 봤거든요. 근데 2022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요,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는데 2022년에는 37%. 지금요, 결혼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이혼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2000년 초에요, 일본의 부부들이요, 참다가 자식이 결혼해서 나리다 공항에서 신혼여행 떠나면요, 이혼을 선포한다고 해서 나리다 이혼이니 뭐 해가지고요, 이 황혼이혼의 문제가 사회문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일본이 황혼이혼 대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이혼율 자체가 우리가 일본보다 높아요. 아시아에서 우리가 이혼율이 1등입니다. 그 일본은 황혼이혼이 그렇게 사회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이혼 건수의 황혼이혼의 비율은 21%인데 우리나라는 37%. 근데 놀란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혼의 사유가 3가지가요. 중요한 사유가. 성격 차이, 돈 문제, 배우자의 외도. 근데 최근 들어 하나 추가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이유입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현실이에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부부 화목에 대해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부 화목을 위해서는 낮 시간 동안은요,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부부가. 그래서 요즘 일본의 전업주부들도 40대 후반이 되면요, 애들 교육을 손에서 떼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전업주부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또 남편은 남편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래도 낮 시간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다가 저녁에 만나니까 많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이 문제를, 부부 화목에 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그걸 위해서라도 뭔가 소일거리가 필요하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제 나이 또래가 되면요, 저 77세입니다만은 직장생활 제대로 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되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역할이 주어지지 않으면 공허합니다. 이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얘기인데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제 학교 선배 한 분이 은행에 행장까지 한 분인데 퇴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을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 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근데 왕년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끝발이 있던 사람일수록 이게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공무원 연공공단에서 퇴직하신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했는데 우연히 심사위원을 하게 됐어요. 제가 심사하면서 105분의 수기를 읽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공무원들은 육시까지 보장되지 연금도 300만 원 이상 다 나온대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읽은 수기의 90%가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래요. 제일 미치겠는 게 갈 데가 없는 거. 한 번만 사례를 소개하면요. 통계직 공무원에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이에요. 고급 공무원입니다. 이분은요. 퇴직도 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한번 신나게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요.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꼴보시러 취직해야지. 그 대사 원서를 여기저기 돌렸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근데 오늘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놀라서 봤더니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간 노인 보호센터.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요즘 큰 일거리예요.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베이비붐 세대들이 거의 대부분 후기 노령기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너무나 노인 비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해요. 돌봄이 필요해요. 근데 들어갈 시설이 부족해요. 짓느라고 졌는데도. 그리고 돌봐줄 요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일본의 요양사에 가보면 60대, 70대 건강한 시니어를 환영합니다. 와서 일하세요. 이런 게 붙어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주간 노인보호센터가. 그래서 이분이 면접에 붙어서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한대요. 아침에 노인들을 자동차로 센터로 모셔다가 같이 노인들 돌봐주면서 노는 거예요. 그냥 장기도 두고 노래도 부르고.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노무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무를 상해서 내가 이분들한테 잘해줘야지. 인기가 짱이에요. 근데요. 요즘 주간 노인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노인들이 삐치면요.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다른 데서 온답니다. 유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냐?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사가 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분들은요. 소일거리 갈 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일하고 싶어 죽겠는데 일이 없잖아. 일만 줘보세요. 미치죠. 청년 체력이 넘쳐요. 또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옥스퍼드 대학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요.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33년이 되면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이거죠. 그래서요. 저는 퇴직한 분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가능하면 자기가 하던 일과 연관시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요. 체면을 내려놓고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 경쟁률이 50대 1이라고 그랬죠.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젊은 시절부터 준비를 한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직업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직업이 또 생기거든요. 우리나라 직업의 수가 5년 전만 해도 17,000개. 그때 일본은 25,000개. 미국은 3650개. 지금 새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이패드 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저는 인터넷 장의사가 뭔가 했더니 과거 흔적 지워주는 거래요. 정리 컨설턴트. 저도 지금 노후 설계 교육, 투자 교육 하고 있지만은 이게 옛날 회사에서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던 일과 연관시켜서 남이 안 하는 일을 찾아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안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체면을 내려놓고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취미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은 재벌그룹에 임원하시다가 갑자기 나오셨대요. 뭘 하지? 택배 분류하는 데를 가봤대요. 그 무지개 힘든 일이랍니다. 돈 때문에였으면 못했을 거래요. 근데 그때 그분이 과체중이었대요. 운동해서 빼나 이 일해서 빼나 마찬가지겠구나. 몸무게 뺄 요량으로 택배 분류 일을 시작했답니다. 몇 개월 만에 몸무게가 빠졌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일이 손에 익었어요. 지금도 한답니다. 유튜브에서 해봤어요. 그런 겁니다.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취미로 했는데 돈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취미에도 맞고 남보기도 폼나고 쉽지가 않죠. 그래서요.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퇴직 후에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뭔가 소일거리를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